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문홍철 DB증권 자산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팀장님도 뭐 예전에 소수 의견이라고 하셨지만 관세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오셨는데 실제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지난 주말에 미국의 5월 PCE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극소수 의견으로 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관세는 디플레다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PCE나 C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의 딴에서 측정하는 물가다 보니까 네. 이 관세라는 것이 중간에 수많은 밸류 체인을 거치면서 이 소비자에게 가게 돼 있는데 이 소비자가 이 관세를 만약에 부담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중간에 있는 유통상이나 혹은 제조업체가 부담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관세 인플레는 소비자에겐 나타나지 않겠죠. 4월부터 관세가 매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PC 물가나 CPI를 통해서 이게 뭐 좀 아리까리하게 일단 시장 예상치는 좀 하회하는 물가 지표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이러한 최종 소비자 관련된 물가 지표보다는 그 중간자와 관련된 물가 지표들도 발표가 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거의 보실 일이 없겠지만 가령 수출 및 수입 물가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난 5월 달에 발표됐던 이 미국의 이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안 좋게, 그러니까 낮게 이제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생산자 물가가 관세가 분명히 소비자 물가에 그렇다 쳐도 이 생산자 물가에는 나타났어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제가 그 데이터를 좀 심도 있게 보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이 PPI, 이 생산자 물가의 MOM에서 상당수의 이 관세 충격을 미국의 수입업체 이제 관세는 이제 명목적으로 수입업체가 내게 돼 있습니다. 네. 최종 부담은 누군가가 하겠지만 명목적으로 내는 주체는 이 수입업체인데 이 미국의 수입업체들이 이 상당한 물건 할인, 가격 할인을 이제 했다는 것으로 이 생산자 물가에서 발표가 됐고요. 지금 6월이 지나서 이제 7월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점점 더 이제 저의 주장을 좀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었는데 그 미국의 수출을 하는 나라가 또 있겠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이 있을 것인데 그 일본에서 발표되는 지표 중에 일본의 수출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관세를 많이 영향을 받는 품목은 이제 자동차가 되겠죠. 그렇다면 일본의 자동차 수출 가격 지수를 특히 북미 지역만 따로 떼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저 오렌지색 선이 일본에서 북미향으로 가는 이 자동차의 수출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거의 2달 만에 고점에서 거의 20%가량 수출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저에게는 일본에 있는 뭐 수출업체가 될지 네. 혹은 생산자가 될지 일본인들이 미국으로 갔을 때 맞아야 되는 관세의 거의 대부분에 더해서 4월부터 달러가 약했지 않습니까? 이제 엔은 강했었고 네. 그 환율 부분까지도 이제 일본에서 전부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생산자나 중간 유통자가 미국의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 가격을 전가시키는 협상 능력이 매우 낮다. 그 얘기는 소비 여력 자체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중간 유통상이나 이 생산자 그리고 뭐 수입업체 등등이 모두 서로 이제 나눠가면서 이 관세 충격을 이제 떠안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로 이제 기업 실적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것을 최근 데이터들이 저는 보여주고 있어서 좀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관세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관세 충격을 생산자나 수입업체들이 흡수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당분간 물가 우려가 시장을 흔들 가능성 좀 낮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제 물가가 안정되면 좋은 건데 네. 그게 경기가 나빠서 안정되면 별로 안 좋은 걸 거고요. 다만 관세만 봤을 때는 네. 관세 그 자체는 물가 압력에 대해서 좀 디플레이셔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므로 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관세가 인플레를 일으키고 금리를 뛰게 해서
위험 자산에 악영향을 미칠까 보다 이렇게 걱정을 좀 하셨다면 뭐 이번에는 그러한 걱정은 일부 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관세 우려는 완화가 되고 있지만 감세 법안이 지금 상원에서 표결 절차에 돌입하기도 했는데요. 무디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하면서 신용 등급을 강등한 바도 있고 감세 법안이 시행되고 관세는 뭐 기존 대비해서 좀 낮아진다면 네. 미국의 재정 적자 위기감이 좀 커지는 것은 아닐지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관세는 굉장히 큰 폭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로 때려 맞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세 규모는 꾸준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거의 뭐 130조 이상 최근에 이제 들어왔고요. 분명히 이제 감세 법안에 따른 미국 재정에 대한 우려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그거 똑같이 미국 재정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오래된 재료이기도 하고 뭐 거의 작년 말부터 제기된 이슈고 그것이 최근에 숫자가 이제 구체화되는 정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똑같은 재료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옛날에 이미 다 반영을 이제 해버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그 영향력은 작아지기 때문에 뭐 최근에 미국 채금리를 보더라도 오히려 이 재정에 대한 우려를 선반영을 이제 했다는 측면에서 저가 매수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금리도 이제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에 대한 것은 이번 큰 어떤 아름다운 법안 통과가 되면은 거의 이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재정 우려를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재정 적자 우려가 그 자산 시장 영향, 자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재정 적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본질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돈이 있어요. 네. 자식이 뭐 조금 뭐 능력도 없고 뭐 취직할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내 아빠 카드 줘서 이제 써라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민간 개인들 가계의 소비 여력이 굉장히 이제 약한 상태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채를 대규모로 내서 그 돈을 이전을 해줬고 그 이전을 민간이 쓰게 되는데 우리가 GDP를 계산할 때는 정부가 돈을 민간에게 뭐 여러 가지 복지비 지출 등으로 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이게 정부 지출로 잡히지 않고요. 그 민간이 받은 돈을 지출했을 때 이게 민간 소비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성장 등을 이제 고려를 하실 때 미국의 소비가 뭐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또 동시에 미국의 부채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거기 때문에 네. 따로 떼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민간 소비는 좋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니까 경제가 나빠지고 위험 자산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부채를 많이 내면 민간의 소비를 정부가 뒷받침하는구나 이건 좋은 거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도 우리가 경제를 종합적으로 보실 때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부채에 대해서는 이제 금리가 오르는 게 이제 걱정이다 보니까 뭐 이번에 부채 관련된 우려가 일단락이 되게 된다면 뭐 금리에 대해서 미국의 재정 우려가 금리를 상승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힘과 영향력은 매우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재정과 더불어서 조금 우려를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재정 적자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늘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고용 보고서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 네. 시장에서 일단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발표되는 비농업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이제 둔화가 되고 있죠. 이번 예상치를 보니까 대략 시장에서는 11만 건 정도로 보고 있고 이번 이제 ADP 지표들도 점점 이제 둔화되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고용 지표가 둔화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업률도 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한 지도 꽤 됐고 최근에 연속 실업 수당 건수를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데 이러한 지표들도 이제 악화되고 있는 건 분명한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위험 자산도 일부 이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나 이제 이 풀리는 유동성과
이 펀더멘탈 간의 어떤 대립이 이제 좀 있죠. 펀더멘탈은 이제 부정적인데 이제 유동성은 그래도 많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인 면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면들이 이제 있으십니다. 이럴 때는 개개인들의 투자를 할 때 이제 철학 같은 거를 좀 따르셔야 되겠죠. 펀더멘털을 따르는 전략으로 가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난 그래도 못 죽어도 난 고다, 이 유동성의 파티에 한번 합류를 해볼랜다,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좀 더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더 취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실 거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분석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이제 없어서 조금 이제 방어적 포트폴리오로 서서히 이제 옮겨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방어적 포트폴리오로 서서히 옮겨가야 한다. 뭐 연준의 행보를 보면 지난해에는 금리 인하 계속 미뤄지다가 하반기에 이제 갑자기 빅컷을 시작으로 금리 인하 규모가 좀 커졌었는데 예. 올해 전망이 상당히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네. 금리 인하 경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한 번에 50bp도 인하하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상하죠. 지금과 지표를 비교해 보면 그때가 훨씬 좋았는데 왜 그때는 50bp를 인하하고 지금은 오히려 인하를 천천히 하는가? 네. 뭐 저는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것인지 다 아실 거고요. 지금은 트럼프가 워낙에 강하게 연준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려버리면 마치 트럼프에게 굴복했다는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파월이 실제로 자기가 금리를 인하하고 싶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마치 트럼프가 인하를 하지 말라고 종용한 거랑 거의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지금 시장도 그냥 한 차례 정도밖에 보고 있지 않고 뭐 연준도 시장이 보고 있는 대로만 움직이면 굳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가 뭐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든지 연준의 독립성이 뭐 훼손된다든지 하는 어떤 오해 혹은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어떤 지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혹은 어떤 거시경제적인 굉장히 큰 크레딧 리스크가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뭐 파월은 그냥 시장의 예상대로 아주 느린 속도의 금리 인하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느린 속도로 움직일 것이다. 앞서서 이제 저희 앞타임에 김태용 대표님도 SLR 완화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연준이 금리 인하 대신에 이제 대형은행의 SLR 완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결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이게 뉴스에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채권 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제 채권에서는 굉장히 그동안 수급적으로 불리했던 게 이제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죄송합니다. 은행에 대한 규제가 이제 과거에 강해졌었고 네. 연준도 QT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채권 누가 사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SLR이 완화된 것은 굉장히 이 채권 시장 쪽에서는 심리적인 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수급 재료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잠깐 차트를 가져왔는데 뭐 네. 단순한 계산 방식입니다. 이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계산 방식은 뭐 여러분들도 내 돈 있고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을 사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은행들도 내 돈이 이제 있고요. 그걸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 자산이 이제 분모에 있는 거고 내 돈이 이제 분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높을수록 은행은 내 돈이 많은 거니까 건전한 게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 분모에 있는 자산에 그 미국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를 많이 사면 자산이 커지고 분모가 커지면 SRL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국채를 못 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국채는 리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한 리스크가 없는 자산을 SLR에다 포함을 시키는 것은 과한 은행에 대한 규제다. 이것을 좀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채권이라는 거는 금융시장의 인프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은행이 채권을 안 사주게 되면 그 인프라 자체가 망가져 버릴 수가 있고 오히려 크레딧 리스크에 은행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갉아먹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규제를 이제 완화시키면서 미국채에 대해서 은행들이 SLR을 완화시켜주면 미국채를 많이 살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뭐 전체 밸런스 쉿은 5에서 7조 달러를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그 안에 일부가 미국채를 사게 될 텐데 미국채는 대략 저희는 뭐 1에서 2조 달러 정도를 사게 되면 거의 연간 미국 재정 적자의 거의 대부분을 이번 규제 한 번의 완화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채권에는 굉장히, 특히 국채에는 아주 긍정적인 재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